너무도 짧게 머물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아쉬운 존재. 그런 첫눈과도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생 살다 갔는데 그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가서라도 잘 지내라고 인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가파른 비탈에 누운 작은 죽음. 살아있는 동안 내내 몰라서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그 이름은 정인입니다. 너무 빨리 하늘의 별이 돼버린 아이. 정인이는 지난 2019년 6월 10일 임신 39주를 채우고 3.6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를 떠나온 정인이는 생후 8일째부터 입양기관이 지정한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생후 2달 되던 2019년 7월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의 양부모가 정해진 겁니다. 그냥 인상은 너무 좋아 보였죠. 또 딸도 하나 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낫겠다.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양모는 너무 활달해 보이고 밝고 또 통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보기에는 인상은 순해 보여요. 생후 2개월 때부터 매달 아이를 만나러 온 양모 장씨. 아빠, 엄마 뽀뽀해 주세요. 아빠, 엄마. 입양이 최종 관문인 법원의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지난해 1월 이들은 가족이 됐습니다. 빠이빠이 해줘요. 아빠, 엄마 빠이빠이 해줘요. 아구 잘해요. 그리고 9달 뒤 아이는 돌연 죽음을 맞았습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긴 지 꼭 271일째였습니다. 어제 낮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온몸에 멍이 들고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끝내 숨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아이의 죽음에 곧장 정인의 양부모를 수사한 경찰. 하지만 양부모는 아이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는 정인이 의료진의 긴급한 조치 끝에 아이는 잠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심정지에서 회복한 다음 CT를 찍었거든요. CT를. 이게 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피예요. 원래는 이 피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한 방울도. 이게 그냥 전부 다 피입니다. 터진 장에서 피도 나고 염증도 생겨요. 그래서 배 자체가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사인은 이 장기가 찢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방치됐어요. 바로 오면 또 살았거든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드러난 아이의 복부 상태. 이 약간 회색 음영? 이거 그냥 다 피해요. 16개월 아이 몸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피가 딱 거꾸로 솟는 거 있죠. 확 이렇게 솟는 거. 처음 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순간 지금 여기 화살표에 찍은 부위들이 전부 다 골절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뼈가 자란다든지 붙은 자국이 있어요.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옛날에 있었던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 소견이에요. 아이의 몸은 두 가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폭행과 사망 당일 자신에게 가해졌던 엄청난 충격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한 사람은 정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망 당일 아이와 함께 있었던 인물 양모 장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때려야지 이 정도의 생각만 하다가 얘가 이제 결론이 죽은 거, 이게 이제 아동학대 치사고요. 살인죄는 죽여야지 또는 뭐 죽을 수도 있겠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죽을 수 있겠다는 걸 알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일부러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살인죄죠.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의 이름도 달라지고 받게 되는 벌의 크기 역시 차이가 납니다. 4년에서 7년, 이제 이게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의 양형 기준인 거죠. 살인은 기본은 10에서 16년, 네. 가중되면 15년 이상 무기로 이제 확 넘어가 버리죠.
양모의 죄명인 아동학대 치사죄도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아이 죽음에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271일간 함께 살던 양부 안씨에게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만이 적용됐습니다. 양부모와의 271일 동안 정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처음 정인이가 소파에서 놀다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던 양모. 구석 뒤 바뀌었다는 그 진술이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모른다고 하시다가 이제 심적인 부담을 느끼셨는지 뭐 얘기를 하신 부분은 이제 화를 내면서 그 피해자를 좀 흔든 사실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의자에 맞고 떨어졌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이거든요. 정인이를 입양한 사실을 회사에 공개했던 양부. 그는 사망 당일에 내막뿐 아니라 그간의 학대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사망 당일 이전부터 꽤나 오래도록 고통을 받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2주에서 한 달쯤 된 거고 이거는 좀 더 2달에서 3달쯤 된 골절이에요. 정상적인 양육을 받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저런 골절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깨에 깁스를 하고 있는 정인이 사람들은 아이의 몸 전체에서 멍이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멍은 몽고 반점을 오해한 것이며 쇄골 골절은 어린이집에서 다친 거라고 양부 안씨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촬영된 아이의 엑스레이와 CT는 양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역시 아이에게 가해진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인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게다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위에서 멍이 들거나 찢긴 상처가 확인됩니다. 이 많은 상처들이 사망 당일에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는 과연 단 한 번의 추락으로 가능할까? 또 발생 시기가 서로 다른 골절은 아이의 몸 전체에서 관찰됩니다. 구해오신 이걸 보면 이 장갑막 파열 주변으로 치유가 된, 즉 섬유화라고 그래서 치유가 된 흔적이 보여요. 그런 거는 보통 일주일 이상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복부에 이런 큰 충격이 꽤 장기간 있지 않았나. 부검이 역시 파열된 장기 일부에서 치유의 흔적이 발견되므로 사망 당일 이전에 이미 충격이 있었고 사망 당일에도 같은 부위를 재차 충격받아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아이의 상태가 위중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날은 지난해 10월 12일 월요일. 바로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입니다. 오전 10시 40분경 선생님들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힘없이 선생님 품에 안긴 아이, 정인입니다. 아이를 내내 품에 안아주고 수시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맨발로 등원한 아이의 양말을 챙기는 이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입니다. 등원한 지 20분이 지나도 아이가 안겨만 있자 선생님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봅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걷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시 아이를 안아준 뒤 몸 곳곳을 살피는 선생님. 아무래도 상처를 찾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배가 볼록해 보입니다. 사망 직전 촬영한 CT와 부검 감정서를 종합해보면 당시 아이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장 안에 있는 공기가 아니라 장 바깥으로 새어나온 공기예요. 지금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새는 거죠. 공기가 새어나가고 이러면 정말 뭐 통증 중에서는 뭐 최고의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거. 성인도 참기 힘들다는 고통. 그렇다면 울고 보챌 만도 한데 오히려 무덤덤한 정인이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파트기라고 그러는데 감정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저 나이 때 애들은 굉장히 행동도 자기가 이제 몸이 엄청나게 아프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움직여야 돼요. 정서박탈이 심해서 정말 무감정인 상태일 때 저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보인다는 무감정 상태. 힘없는 정인이에게 선생님은 뭐라도 먹여보려고 하지만 아이는 거부합니다. 선생님이 우유를 가져다 주자 내내 음식을 거부하던 정인이가 이번에는 입을 댑니다. 하지만 급히 마신 탓에 호흡이 힘든지 아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입니다. 탈수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건데 다 배 안이 염증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메스꺼워요. 배가 계속 아프고. 이 CT로 봤을 때 이 전날 아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네요. 확실한 건 사망 전날 아이의 상태도 분명 나빴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다음날 아이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척추, 요 앞에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췌장, 소장, 대장, 장가막 이렇게 된다고. 요 부위가 한번 충격받아서 찢어져 있던 것이 그 다음에 당일날 또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장가막 파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거거든. 전문가들은 급성 출혈이 동반되는 장간막 파열은 이날이 아닌 다음날 발생한 걸로 판단합니다. 사망 전날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허망도 허망인데요. 눈앞에 이제 어제 봤던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날도 그냥 병원에 한번 데려갈까 하다가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양모와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양모와의 갈등부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차 신고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어머님이 좀 더 예민해지셨어요. 이 신고 이후로. 상의도 하셨죠. 겨우 9개월짜리 아이 얼굴에 벌겋게 난 상처. 아기 띠에 쓸린 것 같다던 양모의 말과 달리 상처는 오후가 되자 멍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뺨 아래쪽으로 멍이 들어서 왔다는 정인이. 그 상체 위주로 아이가 멍이나 상처가 있었는데 이날은 이제 양쪽 허벅지에 같은 위치에 두세 군데 멍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건가요? 했더니 어머님이 어제 아빠가 씻겼는데 마사지 해주다 생긴 것 같아요. 아직 돌도 안 되는데 뼈가 생성이 아직 좀 단단하게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저 정도 압으로 마사지를 해주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인이가 구조될 수 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뼈가 부러지거나 우리가 찢어져서 그러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사진을 보기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왔겠죠. 근데 너무 어디 부러지거나 찢어져야만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학대라고 보지 않은 경찰의 판단.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멍으로 오해하는 그런 원고반점들이 많았고 원래 저희 집에 올 때부터 볼 쪽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분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냥 내사정결을 하셨어요.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게 비롯된 거라고 저희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2달 넘게 오지 않던 아이를 다시 만난 건 지난해 9월 23일. 너무 저희가 충격적이라 등원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했고 발육 상태도 좋았던 정인이 학대가 의심되긴 했지만 그래도 2달 전까지는 잘 자라던 아이가 딴 사람이 나타났던 겁니다. 2개월 전보다 체중이 1kg가량 줄어든 정인이. 선생님들은 곧장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를 본 소아과 의사는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역시 아이는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따지듯이 왜 병원에 데려갔냐고, 왜 말도 없이 데려갔냐고. 신고로 인해서 엄마가 더 예민해지고, 근데 계속 아이는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집에서 점점 더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구조할 수 없었다는 선생님들. 상습적인 학대 끝에 의도치 않게 아이가 사망한 건 분명 아닙니다. 사망 당일 양모는 강력한 물리력을 아이에게 가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이미 같은 부위에 충격을 받아 위태로운 아이를 재차 폭행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에 대해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모. 밥 투정하는 아이,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른 아이. 양부모는 정인이의 상처와 죽음을 아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증명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 당일 아이 몸에 가해진 그 물리력의 정체입니다.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복강안의 장기 중에 뒤쪽에 위치하는 후복막강 장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네. 그 앞쪽에 위, 대장, 소장하는 다른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힘이 가해져서 그 모든 앞에 있는 장기들을 뚫고 뒤에 있는 그 췌장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외력이 뒤에 있는 척추뼈에까지 맞닿아서 그 사이에 있는 장기가 파열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깊이 위치한 장기인 췌장이 절단됐다는 사실은 외력의 크기를 추정케 하는 단서라고 합니다. 벽이라든지 방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가 척추하고 바로 접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양부는 여전히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겼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장을 검증해봐야 합니다. 요 나이 때 생기는 아토피는 태열이라고도 하면서요. 되게 이제 볼 주변에 각질을 동반해서 홍반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기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언뜻 그냥 일반인이 봐도 피부가 좋잖아요. 아토피 증상이 전혀 없는 정인이. 그렇다면 몽고반점에 대한 주장은 맞을까? 전반적으로 몽고반점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자줏빛 자국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사진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있고, 예. 이런 거는 몽고반점하고 상관없는 외상에 의한 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부의 해명은 조금만 확인해도 금세 드러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아이가 사망하기 20일 전이었던 세 번째 학대 의심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소아과 의사. 5월에 있던 1차 학대 신고 때부터 정인이를 진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5월달에 아동학대 신고 과거력도 있고 아동학대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때 오셨던 경찰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분리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분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를 오래도록 봐온 소아과 의사의 신고는 왜 무력화됐던 걸까? 한 사람이라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더 심층 면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찰도 계속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판단했던 그때도 혐의 없음으로 됐는데 이번엔 내가 혐의 있음으로 하면 또 이상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세 건의 학대 신고를 담당한 경찰이 매번 달랐던 점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1차 신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차 신고 이후 실시한 80회의 점검 중 상당수는 정인이를 직접 보거나 양부모를 상담한 게 아니라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입니다. 입양을 앞두고 양모는 가정법원의 지시에 따라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제가 없다고 증명됐기에 정인이를 품에 안았던 양모. 과거 그녀를 정상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다급하게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 이혜주 씨와 가을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 혈색도 창백할 뿐더러 아이가 보고 있으면 눈을 한 번도 안 깜빡여요. 가장 중환자죠. 가장 중환자. 네. 충격 때문인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엄마. 가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 시간 응급처치에 바빠야 할 의료진들이 무슨 일인지 일제히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분 뒤 응급실에 나타난 이들은 경찰입니다. 다급히 의료진을 따라 집중치료실로 들어갔던 경찰은 굳은 얼굴로 돌아와 어디론가 연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듯 보입니다. 신고가 떨어지고 바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갔죠. 그때 중요한 사건이니까 뭐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사망 당시 5살이었던 아이. 경찰은 고작 만 4년 5개월을 살다 간 가을의 사망 원인부터 살폈습니다. 후검 결과 직접적 사인은 머리 오른 마룻배에 발생한 선 모양의 골절과 그로 인한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머리뼈 골절이 오른쪽 마룻뼈라고 부르는 부위, 정수리 있는 부위에 머리뼈 골절이 있고요. 여기에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급성 경막하 출혈뿐만 아니라 만성 경막하 출혈이 있어서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머리에 손상이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이 있었고요. 뇌력의 흔적은 가을의 머리뿐 아니라 몸에서도 확인됩니다. 아이의 양쪽 9번 갈비뼈엔 과거 부러졌다 스스로 다시 붙은 흔적인 가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정윤이 사건 이후 신설된 아동학대 수사특별팀을 출동시켰고 다행히 사망 당일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궁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인정했죠. 14일날 우리가 체포했으니까. 놀랍게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가 가을이 엄마 이혜주 씨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이유는 뭐였을까? 엄마는 어떤 대답을 들려줬을까? 그러니까 그 좀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집 청소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과자 먹고 있었어. 이제 과자 그만 먹어도 된다. 그러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훈육을 하던 중 실수로 사망케 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엄마 이혜주 씨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이 씨를 아동학대 살해 및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10일 기소했습니다. 제가 본 시간이 애가 죽은 지 서너 시간도 안 지난 사체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미라 있잖아요. 미라.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얘가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애가 맞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망 당시 만 4년 5개월, 그러니까 생후 53개월이던 가을이의 키는 87cm로 또래보다 17cm가 작았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고작 7kg,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7kg면 사실 한 생후 4개월 정도 되는 애 몸무게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이제 마지막 사망했을 때 당시로 보면 BMI가 9.25인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10 이하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아이를 이렇게 학대를 합니까?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지금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갖고 가정을 이뤘던 이혜주 씨. 하지만 가을이 언니가 돌이 될 무렵부터 남편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입니다. 2019년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이 씨는 한동안 두 아이와 함께 쉼터에서 생활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후 남편의 사과로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또다시 남편이 2살 된 가을이를 때리기 시작해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다는 엄마. 가을이 엄마의 행선지가 부산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부산으로 와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네. 지난 2020년 9월 부산으로 온 뒤 가을이 모녀가 지낸 곳은 지인 최수빈 씨의 집이었습니다. 되게 잘 대해줬다고 해요. 안방 하나 있고 옷방이 하나 있었는데 안방에 모여서 다 같이 잤고 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씨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서빙도 하고 판촉 알바도 하고 하다가
엄마 이혜주 씨가 직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운 사이 가을이 곁을 지켜왔다는 최 씨. 그녀는 SNS에 아이 식단을 공유할 만큼 육아에 있어선 고수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최 씨의 집에서 지내던 초기에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던 가을이. 그런 아이가 어쩌다 부산에 온 지 불과 2년여 만에 너무도 참혹할 정도로 마른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걸까? 주로 근육한 물을 먹이고 말아가지고 좀 주고 단백질 먹으면 뭐 살찔까 싶어서 뭐 그랬었던데 죽기 한 6개월 전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술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이혜주 씨는 아이가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가을이가 몰래 음식을 먹어 혼을 낸다는 이유 또는 아이 끼니를 챙기는 게 귀찮다는 핑계로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이조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고작 7kg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 가족은 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었던 걸까? 말로는 자기가 밥 챙겨주고 했대.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혼을 냈던 것 같아. 도 애를 갖다가 뭐 아니 왜 훔쳐먹냐고 해주고 건들지 말라고 했어 얘를. 그러니까 훈육은 내가 하겠다 하니까 밥도 챙겨주지 말라 하니까 딱 이 눈치 보고.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해명. 그런데 우리에게 숨겨진 얘기를 들려주겠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핸드폰을 깔아주고 저 이렇게 채팅하는 거 지켜보고 씨를 성착취 피해 여성을 만들면서 억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1억 2천이라는 돈을 벌었고 갈취를 당했고 성매수 남성과의 채팅 기록 및 성매매 대금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경찰이 밝혀낸 엄마 이혜주 씨의 성매매 규모. 경찰은 최소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1,570여 회의 성매매를 통해 최소 1억 3천여만 원의 돈을 엄마 이 씨가 벌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뼈밖에 남지 않았던 가을이를 또다시 학대에 숨지게 했던 그날도 엄마의 성매매는 이어졌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자기가 오전에 이제 집안일 다 하고 애들 어린이집 다 보내면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밤 동안 배고픔 속에서 외출한 엄마를 기다렸을 가을이. 그리고 한없이 말라가던 아이 곁엔 두 사람의 어른 최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가을이를 돌보지 않았던 걸까? 가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있던 날, 재판정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로 수의를 입은 여성이 보입니다. 가을이 엄마 이혜주 씨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씨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석에 선인은 바로 동거인 최수빈 씨 부부입니다. 그중 최 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인 김우철 씨 역시 아이가 학대당하는 걸 방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엄마 이 씨가 새로운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제 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흙 묻은 당근, 흙 묻은 감자, 매운 아구찜을 훔쳐 먹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또 사탕 20개를 한꺼번에 먹었다. 그래서 훈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도 얘기를 했고. 네 자식이 엄마 무시하는 거라며 자기 눈앞에서 가을이를 혼내게 했다. 때리는 것도 여기를 이렇게 때려야 아프다. 여길 이렇게 팍 때려야 된다고 자기가 보여주면서 가을이를 때렸다. 아이가 탈이 날 수 있으니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동거인 최 씨의 요구. 하지만 최 씨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 건 그런 그녀의 요구들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해온 엄마 이 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있대. 남편 말고도 어느 날 봤는데 다른 남자가 나왔다 해요. 원래 친아빠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왔는데 다른 남자가 나왔다는 거야. 가을이 모녀가 부산행 직구 살았던 최 씨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이웃이 최 씨 집에 있던 낯선 남자를 목격한 시계는 모녀가 이 집에 살던 기간과 겹칩니다. 이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했고 는 사귄 적이 있었고 그 남편과도 아는 사이래요. 6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대요. 가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막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때릴 때가 있었고 박강호의 감시와 폭행은 엄마 이 씨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혼나는 상황이 되면 자주는 아니지만 얘를 이제 때리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주 씨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인물, 그의 존재가 이해되지 않던 엄마 이 씨의 선택을 비로소 설명해 주는 걸까? 또 이분은 가정폭력의 과거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무력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씨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 부가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저항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엄마 이 씨의 주장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술인 만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매매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럴 때 한테 폭력을 가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게 그게 왜 때렸거든요. 씨를 때린 게 네가 엄마를 깨웠어요. 배고프다고. 쉬고 쥐 잡아오다고 자야 되는데 깨우다고 애를 때린 거예요. 거기서 멱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줄줄 끄고 보는 앞에서 진짜 때렸거든요. 그때 행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맞는 거 보고 웃더라고요. 엄마 이 씨를 폭행한 이유가 가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최수빈 씨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애를 다 챙겼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기자님이 믿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타격이 없는 게 저도 그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증거가 수십 개가 넘어가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저희한테 아무런 타격이 없고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걸까? 그것은 정말 사실만을 담고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딱 우리가 잡아 들어오자마자 물건을 싹 다 버려버려요. 14일날 우리가 긴급 체포했으니까 17일날 갔는데 그 전에 버렸어. 짐을 다 버렸다. 2년 넘게 함께 살던 어린아이가 숨을 거뒀고 같이 지내던 동거인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 직후 물건을 내다 버렸다는 최 씨 부부. 무엇을 그리 서둘러 버렸던 걸까? 저희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계속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 같던데.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뭐 학대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네. 그 친모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지형을 죽기 싫어서 그렇겠죠. 형을 더 감염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아이의 죽음을 말해줄 수 있는 건 그곳에 있었던 어른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마저도 지금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자기가 이제 애를 계속 혼내고 있었는데 처음에 베란다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애를 눕혀서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손을 편 상태로 이렇게 등 쪽을 2대를 세게 때렸고 그날 본인이 아이를 혼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동거인 최 씨가 다짜고짜 아이를 바닥에 눕힌 뒤 손목으로 이어지는 손바닥 끝부분을 이용해 아이의 눈 부위를 2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이것이 엄마 이해주 씨가 새로이 들려준 얘기라고 합니다. 죽은 가을이가 온몸으로 전해준 실상. 긴 시간 반복된 악행은 종종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 같은 존재 말입니다. 제가 시간씩 끌어오니까 베란다 쪽으로 창문이 보이잖아요. 하면서 때리고 솔직히 어렸을 때 보면 저도 맞으면서 컸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손찌검을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꼭 때릴 것 같은데 밀치고. 우연히 가을이가 폭행당하는 걸 목격했다는 이유. 한 번 더 목격하면 신고를 하려던 찰나 최수빈 씨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때렸지. 이 집 여자 딸이에요. 이 집 여자 딸이요? 그러니까 친구 딸이 아니고. 이웃은 가을이의 엄마가 당연히 최수빈 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를 때리던 사람이 엄마 이 씨가 아닌 집주인 최 씨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혜주 씨가 한 뒤늦은 고백. 동거인 최 씨가 가을이를 학대하고 사망 당일에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인 걸까? 쉽게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수사기관에서 엄마 이 씨는 내내 주인 최 씨의 무고함을 스스로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씨 스스로가 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그것도 의존을 했던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씨가 이야기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형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날 아이가 사망하고도 1시간 이상을 집에 머물렀던 엄마 이 씨. 이때 최 씨 부부와 엄마가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허위 진술할 때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은 무수하게 이리저리 많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듯한.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정황에 대한 씨의 진술을 보면 뭔가 이 피해 어린이가 막 자기에게 위해가 가고 아픈 고통이 이어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모든 것들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물체이거나 무생물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과연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까? 엄마의 진술 속에서 가을이는 울지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과자까지 훔쳐먹는 아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촬영했던 이제 뇌 영상에서는 경미한 그 뇌 위축이 있었는데요. 이 5월 달에 촬영한 이때는 심각한 수준의 뇌 위축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사이에 뇌 위축이 많이 진행한 거죠. 사망 9개월 전 아이 뇌에서 확인된 뇌가 줄어드는 현상. 그런데 불과 2개월 뒤 뇌 위축 정도가 급격히 악화돼 있었던 겁니다. 뇌 위축은 선천적인 이유로도 발생하지만 가을이의 성장 과정을 볼 땐 타고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뭘까? 굉장히 반복적인 충격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헤드기어를 쓰고 복싱을 하는 권투 선수들도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서 뇌 위축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인 경우에도 당시에 머리에 어떤 직접적인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뇌 위축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는 아마 본인의 의사 표현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겁니다. 머리 부위가 강한 충격에 자주 노출될 경우 후천적으로 뇌 위축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이로 인해 자기 힘으로 움직이거나 음식을 삼키지 못했을 거란 가을이. 그래서 아이에게 분유만을 줬고 때문에 그렇게 말라만 갔던 게 아닐까. 근데 마지막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리는 낼 수도 있죠. 너무 힘드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소음이 들렸으면 싫어했겠죠. 병원에 데려갔어야 되는 환경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이가 당할 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생긴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갔던 가을이 지난해 5월 23일이 아이가 살아서 한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넘게 집 안에만 갇혀 있었던 아이. 그 마지막 시간들은 가을이에게 어떻게 기억됐을까? 여기 이 집단의 핵심은 씨예요. 모든 의사결정은 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범은 학대라는 맥락에서 주범은 씨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동 학대 방임을 사실상 이 엄마가 묵인한 걸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말리거나 그것을 저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식으로든 학대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무리가 없고요. 그거는 책임을 져야겠죠. 비극으로 끝난 부산행. 거기엔 한순간도 아이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준 이는 과연 존재하기나 했을까? 아이의 마지막 6개월. 어쩌면 그것은 아이의 생을 앗아간 그 마지막 폭력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혹했을 악마들의 시간일 겁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아이 수만큼 웃는 날도 많았다는 팔남매 다둥이네 집.
그동안 감춰져 있던 다둥이네의 비극은 지난 4월 4일 오전 한 통의 신고 전화로 드러났습니다. 11시 22분경에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 종합상황실로 된 상황이고요. 28분 현장에 도착해서 어머니랑 조우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안내를 받고 황급히 집 안으로 향했다는 대원들. 들어갔을 때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아이는 쭈그려 누워있는 상태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분은.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멍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짙은 멍은 처음 봤습니다. 정확히 눈 주위였습니다. 눈 기준으로 그 주위는 다 멍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왼쪽 눈에서 발견된 진보라 색깔의 멍. 숨진 아이는 팔남매 중 넷째였다는 8살 유준이. 유준이가 갑자기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뭘까? 그런데 사망하기 열흘 전인 지난 3월 25일 월요일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등교했다는 유준이. 선생님이 보시니까 평소하고는 다르게 눈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눈 주위에 파랬습니다, 그냥. 지적장애가 있어 평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유준이. 학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그날 즉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당일 저희가 아동을 면담을 하고자 했으나 아동이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멍의 상태가 촌각을 다툴 만큼 심각하진 않았기에 담당자들은 부모를 먼저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준이네 집을 방문한 건 이틀 뒤인 지난 3월 27일 수요일. 방문했을 때는 친부가 있었습니다. 친모는 바빠서 못 왔고 본인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본인은 화장실에 있었고 학교에서 귀가한 그 아동과 사망한 아동이 서로 스티커 때문에 가지고 놀면서 다투다가 서로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절차가 진행되어 조만간 아동 전문 상담 기관에서 유준이의 진술을 듣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의뢰된 다음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유준이. 그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학교를 안 왔죠. 목감기가 예정돼서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 목감기를 이유로 결석하기 시작한 유준이는 나흘이 지난 4월 2일까지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 학대 의심에 대한 진술 조사를 나흘 앞두고 집에 있던 유준이가 돌연 숨진 겁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 외상은 물론 혈액과 약물 등 모든 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체 유준이는 왜 갑자기 숨진 걸까? 아이가 평소에 무슨 지병이 있었냐, 아니면 최근에 먹고 있는 약이 있냐 그랬더니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학교는 안 갔는데 집에서 계속 있었다. 그럼 병원은 왜 가지 않았냐 했더니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쉬면 될 줄 알고 병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쉬면 나아질 줄 알고 유준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엄마 김 씨. 더욱 의아한 것은 김 씨가 아들 유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이었습니다. 전날 19시, 저녁 오후 7시 정도에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걸 보고 그 뒤로는 잠을 자서 쭉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유준이가 사망할 당시 엄마 김 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빠 박 씨 역시 그날 집에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유준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 119에 최초로 신고를 했던 남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그 인물에 대해 앞서 들은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발음이 부정확해서 누구누구 삼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준이가 사망하던 날 집에 있었던 유일한 어른은 삼촌이라 불리던 남자. 확인 결과 그는 부부의 형제가 아닌 지인 구 씨였습니다. 털남매 다둥이네 가족과 삼촌이라 불리는 남자의 이상한 동거, 그리고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준이의 죽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둥이네 집의 비밀은 대체 뭘까? 아이들이 대부분 집을 나선 오전 8시경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준이.
그 시각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일하게 알려진 건 당시 유준이가 심한 목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 전문가는 유준이의 죽음을 어떻게 볼까? 죽기 열흘 전에 눈에 멍들고 있을 때 보면 아주 보면 눈초리도 또렷하고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애가 열흘 만에 저렇게 눈초리가 쪼릿쪼릿했던 애가 그 열흘 만에 사망하기는 힘들거든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없다는 거는 사망 원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큰 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 그런데 취재 중 부부의 지인으로부터 유준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요. 무슨 심장이 안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심장이 안 좋아까지만 얘기했고 2년 전인 2022년 6월 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는 유준이. 심장의 질환에 의심이 되는 이후에 검사가 더 진행이 돼야 도대체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한 병원을 가라. 유준이는 상급 종합병원의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딱 한 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22년도입니다. 22년 6월경 소아과 의원을 방문한 뒤 곧장 상급 종합병원에 찾아가긴 했지만 이후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유준이가 사망하기 전은 물론 2년 전 신장질환이 의심됐을 때도 부모는 왜 아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던 걸까? 우린 그 이유를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한 살배기 막내가 독감 검사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남편 박 씨는 지인에게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부부. 부부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나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 나 8일날 돈 들어오는데 자꾸 초코우유 사달라고 찡얼대가지고. 아이한테서 돈이 있잖아요. 아동 양육수당인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오니까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거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데다 미취학 자녀들을 종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는 부부. 여기에 앞서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각종 수당까지 합하면 부부가 지급받는 수당은 매달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의 병원비조차 없다고 했던 걸까? 우리는 인근 가게를 탐문하던 중 의아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시는 손님 중에 여성분 혹시 아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선생님. 단번에 부부를 알아보는 가게 주인. 주변으로 시간이 멀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한 달이면 얼마 와요? 한 달이요? 많은 일주일 주제본데 대부분 지인들이랑 광자. 항상 기초생활 수급비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는가 하면 근데 항상 현금 무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꺼내면 뭐 이렇게 10만, 20만, 30만 정도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그렇게 세서 없어요. 상인들은 부부가 팔남매를 둔 부모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선생님도 엄청 많은데. 그럼 그 애들은 다 여기 있는 수도 있지?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동안 집안에 남겨진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모든 걸 다 케어를 했죠, 애들은.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 위생 상태까지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아이들. 혹시 부모의 방임이 유준이의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부부는 이미 과거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강릉에 있을 때도 그랬고 문제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때는 뭐랄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었달까요? 부부와 오랜 지인 사이로 아이들과도 각별했다는 정은 씨는 부부가 인천에 살던 2018년 당시 엄마 김 씨로부터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근데 애가 피투성인 거야. 코에서도 피가 나고 입에서도 피가 나고 피투성인 거야. 이게 왜 이랬냐, 뭔데 왜 이러냐 이랬는데
오빠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2018년은 여섯째 아이가 태어나던 해로 당시 둘째의 나이는 고작 5살. 그 아래 동생들도 학대를 당한 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빠 박 씨의 화풀이 대상이었다는 어린아이들. 애들 보고 벽 보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앉아있으라 그래요. 그래놓고 자긴 잠들어. 얘는 몇 시간이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 혼나는 게 무서워서. 항상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항상. 이를 보다 못한 정은 씨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아이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아빠 박 씨는 이때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신고로 인해 둘째가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서 마치 대물 임대듯 어른들의 학대는 셋째와 넷째 유준이에게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지적장애예요, 지적장애. IQ가 낮은.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항상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있었어요, 잠바를. 근데 그걸 절대 안 벗어요. 그래서 잠바를 왜 안 벗었을까? 우리끼리도 이제 그렇게 계속 의문이 되어지고 이거 입고 나서 다들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 이런 거. 어린 아이들이 분리 조치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지낸 삼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우리 앞에 나타난 남자. 유준이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119 최초 신고자였던 삼촌 구 씨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많이 시달리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유준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는 구 씨는 조금씩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알고 지낸 지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연히 술자리에서 알게 됐고. 하지만 그 집을 드나들게 된 이유는 단순히 술이나 잠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계속 갔던 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물론 너무 이쁘지만 보러 갔던 게 가장 컸거든요. 그러다 지난 2월부터는 아예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구 씨. 어른이라고 저밖에 없으니까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들어오겠지. 저도 애들을 밟히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집을 비우는 횟수도 시간도 각각 많아졌다는 부부. 둘 다 외박하는 일이 잦았기에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구 씨가 그 집에 살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준이가 사망하던 당시 그의 신고가 늦어졌던 이유는 뭘까? 그 당시에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꾸 바닥에서 자고 이런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깊게 잠들었구나. 또 잠을 계속 못 잤으니까. 목감기로 몸이 안 좋은 유준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남은 동생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애들 다 보내고 나서 집에 남은 게 저랑. 이후 오전 10시경 막내와 함께 잠시 눈을 붙였다는 구 씨.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눈을 떴는데 얘가 그 자세 그대로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유준이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구 씨. 그게 이제 한 3월 말쯤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못 먹고 계속 마실 거를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시는데 족족 토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을 소아과를 데리고 간 거였고. 목감기 증상이 시작되던 3월 말 엄마 김 씨가 유준이를 데려가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조차 스스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었다는 유준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망 직전에 보인 아이의 증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독 증상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거죠. 찌꺼기, 우리 몸의 찌꺼기, 요독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기력이 떨어지거나 입맛이 없고 메스껍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의식이 처지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신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는 요독증. 2년 전 유준이에게는 신장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치료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한 목감기까지 겹친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유준이. 그렇다면 유준이가 사망한 이유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굶어서 이제 사망하는 거는 뭐 한 달씩 걸려요. 근데 수분 탈수되고 전해질 불균형은 뭐 못 견뎌요. 신장이 수분 전해질을 맞추는 기관이에요. 만약 콩팥이 많이 나빴다면은 분명히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마비가 왔을 거예요. 부검에서는 못 밝히죠. 그럼 왜냐면 죽고 나면 피가 녹기 시작하거든. 피가 녹으면 전해질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뭐 한 거는 알 수가 없죠. 아쉬운 게 하루 전날만 가든지 뭐 몇 시간 전에만 갔어도 사망은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처음 접수된 2018년부터 부부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방문 상담과 점검을 받아왔는데 어째서 부부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고 결국 유준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 더 이상 학대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사례를 종결을 심의를 해요. 작년 말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서 해결이 된 거죠. 손님들이 여전히 집에 찾아오는지, 밤늦게 외출하거나 외박하지는 않는지 등 가정의 육아 상태에 대해 3개월간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사례 관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 한 2달 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3-4번 왔어요. 둘이서? 아니, 뭐 만난 친구들하고 와요. 한 4-5명씩 와요. 보편적으로. 작년은 물론 최종 점검이 있었던 올해 초에도 부부의 일탈이 종종 목격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걸까?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항상 하셨고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대답이 거짓말로 대답을 한 걸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례 종결 과정에서 해당 가정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이 좀 고위험군의 가정이다라는 걸 이미 지자체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자주 나가서 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 좀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썼어야 돼요.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인 만큼 3월 25일 유진이 몸에서 멍을 발견했을 당시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 뭐 어디 상처가 있지 않았어,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감성을 가지고 즉각 분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떼어놓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제도. 이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독자적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뭔가 개입 시기를 놓쳐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런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경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착하고 애교 많고 웃음도 많았던 8살 박유준. 춥고 배고프고 더 이상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그날. 혼자 외롭게 죽어갔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리뷰 같은 거 만들고 뒤에서 편지 쓰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가고 싶은 거.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왜 하늘나라 가면 구름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